인생이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무게에 관한 한 여성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4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기도 전에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겪고 그 2명의 전 남편이 모두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연. 과연 그녀의 삶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40이 되지 않은 30 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제 나이에 벌써 2번이나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를 펴기 힘든데 저의 2 전남편이 모두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이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범죄자와 결혼하고 함께 살았던 과거가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나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공간이 아니라면 제 가슴속 응어리진 이야기들을 어디에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디 그저 한 사람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2분 모두 외모가 출중하셨고 저는 운 좋게도 2분의 좋은 점만 쏙 빼닮아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예쁜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랐고 학교에 가서도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인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저를 좋아해 주었기에 저는 세상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갔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던 중학교 시절에는 세상이 온통 제 것인 양 거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가을아, 최창민이 너한테 고백한대. 받아줄 거야. 1학년 때부터 너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 이번에 단단히 준비한 것 같던데. 야, 걔 내 스타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마르고 키 작은 애 싫다고. 그러니까 최창민이 나한테 고백하기 전에 너희들이 좀 말려. 안 그러면 너랑 다시는 안 놀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좋아한다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했으며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반에서 존재감조차 희미한 아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거만했던 저는 그런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가을아, 오늘 빼빼로데이라서 너 주려고 기다렸어. 혹시 시간 되면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저녁이랑 후식 아이스크림까지 내가 다 살게. 야, 너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는 거야? 나 남자친구 있는 거 몰라?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하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가. 그리고 여긴 내가 함부로 올 수 있는 여고라고.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너 주려고 어제 밤새워서 직접 만든 거야. 너 단 거 좋아하잖아. 진짜 맛있어. 미안한데 나는 내가 준 건 받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좀 괴롭히고 포기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우리 학교 앞에 찾아오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경찰서 가고 싶진 않지? 저는 무려 6년 동안 저 하나만 바라보며 쫓아다니는 그 친구가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날 하루 전체를 망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싫은 티를 내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 친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저를 향한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가을아, 너 요즘 인터넷 쇼핑몰 모델 한다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일이다. 그 쇼핑몰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매출이라도 좀 올려주게. 여자 쇼핑몰인데 내가 어떻게 매출을 올려줘? 그리고 내가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안 보여? 왜 갑자기 끼어들고 난리야? 진짜 창피해 죽겠네. 미안해. 너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하다. 10년 가까이 저를 향한 일방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그 친구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저는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싫으니까 앞으로 나 보더라도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 부탁이야. 우리가 친한 사이였어? 아니면 내가 널 좋아하기라도 했어? 나는 너의 그 일방적인 감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게 싫다고.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해줘. 가을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것뿐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정말 속상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세상에 나만큼 너를 좋아하는 남자는 절대 없을 거야. 내가 하는 행동, 스토킹이랑 다르게 뭔데? 나는 내가 날 좋아해주는 게 고맙기보다 무섭고 부담스러워. 세상에 여자가 나 하나뿐이야. 제발 그만하라고.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는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성인이 된 후 저는 인터넷 쇼핑몰 모델로 꽤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와 동갑이지만 자수성가하여 큰 사업을 이룬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첫 번째 불행,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아, 이번에 언니가 소개해줄 남자는 너랑 동갑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집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애라 정말 대단해. 절대 놓치지 말고 잘해봐. 언니, 돈만 많으면 뭐해요? 사람이 좋아야죠. 저는 돈 많은 남자보다 저랑 성격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애 성격도 엄청 좋아.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너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주는 거니까 언니만 믿어봐. 뛰어난 외모 덕분에 저는 언제나 소위 말하는 조건 좋은 남자들만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했다는 그 남자의 조건이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말처럼 그는 성격이 정말 좋았고 놀라울 정도로 저와 많은 부분에서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아,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라도 빨리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야? 남자들은 연애만 시작하면 다들 결혼 타령이야.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말 아니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이랑 너는 뭔가 달라. 너랑 함께라면 평생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첫 번째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본래 저는 30 중반쯤에나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그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제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렇게 저는 20 중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한 첫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돈 많은 동갑내기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눈치 볼 것 없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마음껏 쓰며 숨 쉬듯이 명품을 사고 원할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집 한번 정말 잘 갔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죠.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지만 남편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을 기다리던 저희 신혼집에 찾아온 것은 남편이 아닌 경찰들이었습니다. 아내분,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김동아 씨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전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이후로 연락 한 통 없었다고요. 저도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애가 타 죽겠다고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던 남편은 사실 온갖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온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홀로 남겨진 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참고인 신분으로 몇 번이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남해의 한 외딴 섬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7개월 만에 마주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을아, 말도 없이 도망가서 정말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왜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나만 바보 만들고 이게 대체 뭐야?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날 떠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저는 그를 증오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쉽사리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면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정말 다 청산하고 똑바로 살 자신 있어? 약속하면 나 어떻게든 기다려볼게. 약속할게. 막노동이라도 해서 너 먹여 살릴게. 제발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남편을 믿고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가을 씨, 남편분이 처남, 그러니까 이가을 씨 남동생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금 1억 원가량이 체납되어 현재 동생분 재산에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군 복무 중이던 제 어린 남동생을 꿰어 동생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든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위험해지면 자신은 쏙 빠져나가고 제 동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제 하나뿐인 가족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이혼해. 결국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1년 넘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예쁘기만 한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용기를 낸 저는 저희 동네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모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악연이자 10년 넘게 저를 쫓아다녔던 그 중학교 동창 최창민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긴 웬일이야? 설마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찾아온 거야? 아니, 여기 너희 이모님 가게인 건 알았지만 내가 일하는 줄은 몰랐어. 나 원래 여기 단골이거든. 처음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제 비참한 모습을 확인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고 제가 일하기 시작한 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와 저를 엮어주려는 이모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차는 값비싼 외제차였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 차 맞아? 너 무슨 일 하길래 이렇게 비싼 차를 몰아? 하하, 나 보기보다 꽤 능력 있는 남자야. 요즘 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 좋게 시작하자마자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고 있어. 나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니까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사업하는 남자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상처로 힘들었던 저에게 변함없이 다정하게 다가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불안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번듯한 사무실과 수많은 직원들을 보며 저는 조금씩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자랐고 부모님끼리도 아는 사이인데 설마 나에게 사기를 치겠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곧바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할 신혼집을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구하겠다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자신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투자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겠다기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가을아, 너 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그 남자 무슨 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불안하지도 않아?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직접 사무실까지 가서 확인했어. 불법적인 일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넘게 나만 바라봐준 사람이잖아.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야. 저는 친구들의 축하를 받지 못한 채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 나 하나만 바라봐준 이 남자와 함께라면 분명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꿈에 그리던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대충 끝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남편이 유독 색깔이 다른 이삿짐 상자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왜 이 상자만 달라?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지. 너도 이미 다 알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 이사 첫날이라 정신없겠지만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뭘 시작한다는 거야? 나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 말에 남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상자 안에서 수십 장의 서류와 홍보용 전단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사업해야 하잖아. 어떻게 영업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에 대해 공부해야지. 자, 이거부터 읽어봐. 저는 남편이 건네는 서류 뭉치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일을 돕기로 했으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투자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사기를 위한 영업 지침서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기, 투자 회사 아니었어? 이건 다단계 사기잖아. 제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10년간 저를 순수하게 사랑해주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남편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번듯한 사무실, 수많은 여직원들, 값비싼 외제차와 명품 시계, 모든 것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중심에서 가장 화려한 미끼 역할을 하도록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던 그의 말이 귓가에 섬뜩하게 맴돌았습니다. 그의 오랜 집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완성하려는 끔찍한 소유욕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두 번째 남편 역시 불법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화려함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이 끔찍한 불행의 고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는 여전히 인생이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무게에 관한 한 여성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4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기도 전에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겪고 그 두 명의 전 남편이 모두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연. 과연 그녀의 삶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40이 되지 않은 30 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제 나이에 벌써 두 번이나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를 펴기 힘든데 저의 두 전남편이 모두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이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범죄자와 결혼하고 함께 살았던 과거가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나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공간이 아니라면 제 가슴 속 응어리진 이야기들을 어디에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디 그저 한 사람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외모가 출중하셨고 저는 운 좋게도 두 분의 좋은 점만 쏙 빼닮아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예쁜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랐고 학교에 가서도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인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저를 좋아해 주었기에 저는 세상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갔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던 중학교 시절에는
세상이 온통 제 것인 양 거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가을아, 최창민이 너한테 고백한대. 받아줄 거야. 1학년 때부터 너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 이번에 단단히 준비한 것 같던데. 야, 걔 내 스타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마르고 키 작은 애 싫다고. 그러니까 최창민이 나한테 고백하기 전에 너희들이 좀 말려. 안 그러면 너랑 다시는 안 놀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좋아한다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했으며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반에서 존재감조차 희미한 아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거만했던 저는 그런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가을아, 오늘 빼빼로데이라서 너 주려고 기다렸어. 혹시 시간 되면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저녁이랑 후식 아이스크림까지 내가 다 살게. 야, 너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는 거야? 나 남자친구 있는 거 몰라?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하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가. 그리고 여긴 내가 함부로 올 수 있는 여고라고.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너 주려고 어제 밤새워서 직접 만든 거야. 너 단 거 좋아하잖아. 진짜 맛있어. 미안한데 나는 내가 준 건 받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좀 괴롭히고 포기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우리 학교 앞에 찾아오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경찰서 가고 싶진 않지? 저는 무려 6년 동안 저 하나만 바라보며 쫓아다니는 그 친구가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날 하루 전체를 망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싫은 티를 내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 친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저를 향한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가을아, 너 요즘 인터넷 쇼핑몰 모델 한다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일이다. 그 쇼핑몰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매출이라도 좀 올려주게. 여자 쇼핑몰인데 내가 어떻게 매출을 올려줘? 그리고 내가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안 보여? 왜 갑자기 끼어들고 난리야? 진짜 창피해 죽겠네. 미안해. 너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하다. 10년 가까이 저를 향한 일방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그 친구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저는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싫으니까 앞으로 나 보더라도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 부탁이야. 우리가 친한 사이였어? 아니면 내가 널 좋아하기라도 했어? 나는 너의 그 일방적인 감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게 싫다고.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해줘. 가을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것뿐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정말 속상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세상에 나만큼 너를 좋아하는 남자는 절대 없을 거야. 내가 하는 행동, 스토킹이랑 다르게 뭔데? 나는 내가 날 좋아해주는 게 고맙기보다 무섭고 부담스러워. 세상에 여자가 나 하나뿐이야. 제발 그만하라고.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는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성인이 된 후
저는 인터넷 쇼핑몰 모델로 꽤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와 동갑이지만 자수성가하여 큰 사업을 이룬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첫 번째 불행,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아, 이번에 언니가 소개해줄 남자는 너랑 동갑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집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애라 정말 대단해. 절대 놓치지 말고 잘해봐. 언니, 돈만 많으면 뭐해요? 사람이 좋아야죠. 저는 돈 많은 남자보다 저랑 성격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애 성격도 엄청 좋아.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너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주는 거니까 언니만 믿어봐. 뛰어난 외모 덕분에 저는 언제나 소위 말하는 조건 좋은 남자들만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했다는 그 남자의 조건이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말처럼 그는 성격이 정말 좋았고 놀라울 정도로 저와 많은 부분에서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아,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라도 빨리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야? 남자들은 연애만 시작하면 다들 결혼 타령이야.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말 아니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이랑 너는 뭔가 달라. 너랑 함께라면 평생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첫 번째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본래 저는 30 중반쯤에나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그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제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렇게 저는 20 중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한 첫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돈 많은 동갑내기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눈치 볼 것 없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마음껏 쓰며 숨 쉬듯이 명품을 사고 원할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집 한번 정말 잘 갔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죠.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지만 남편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을 기다리던 저희 신혼집에 찾아온 것은 남편이 아닌 경찰들이었습니다. 아내분,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김동아 씨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전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이후로 연락 한 통 없었다고요. 저도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애가 타 죽겠다고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던 남편은 사실 온갖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온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홀로 남겨진 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참고인 신분으로 몇 번이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남해의 한 외딴 섬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7개월 만에 마주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을아, 말도 없이 도망가서 정말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왜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나만 바보 만들고 이게 대체 뭐야?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날 떠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저는 그를 증오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쉽사리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면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정말 다 청산하고 똑바로 살 자신 있어? 약속하면 나 어떻게든 기다려볼게. 약속할게. 막노동이라도 해서 너 먹여 살릴게. 제발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남편을 믿고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가을 씨, 남편분이 처남, 그러니까 이가을 씨 남동생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금 1억 원가량이 체납되어 현재 동생분 재산에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군 복무 중이던 제 어린 남동생을 꿰어 동생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든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위험해지면 자신은 쏙 빠져나가고 제 동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제 하나뿐인 가족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이혼해. 결국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1년 넘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예쁘기만 한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용기를 낸 저는 저희 동네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모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악연이자 10년 넘게 저를 쫓아다녔던 그 중학교 동창 최창민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긴 웬일이야? 설마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찾아온 거야? 아니, 여기 너희 이모님 가게인 건 알았지만 내가 일하는 줄은 몰랐어. 나 원래 여기 단골이거든. 처음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제 비참한 모습을 확인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고 제가 일하기 시작한 후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와 저를 엮어주려는 이모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차는 값비싼 외제차였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 차 맞아? 너 무슨 일 하길래 이렇게 비싼 차를 몰아? 하하, 나 보기보다 꽤 능력 있는 남자야. 요즘 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 좋게 시작하자마자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고 있어. 나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니까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사업하는 남자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상처로 힘들었던 저에게 변함없이 다정하게 다가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불안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번듯한 사무실과 수많은 직원들을 보며 저는 조금씩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자랐고 부모님끼리도 아는 사이인데 설마 나에게 사기를 치겠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곧바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할 신혼집을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구하겠다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자신과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투자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겠다기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의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가을아, 너 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그 남자 무슨 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불안하지도 않아?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직접 사무실까지 가서 확인했어. 불법적인 일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넘게 나만 바라봐준 사람이잖아.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야. 저는 친구들의 축하를 받지 못한 채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 나 하나만 바라봐준 이 남자와 함께라면 분명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꿈에 그리던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대충 끝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남편이 유독 색깔이 다른 이삿짐 상자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왜 이 상자만 달라?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지. 너도 이미 다 알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 이사 첫날이라 정신없겠지만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뭘 시작한다는 거야? 나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 말에 남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상자 안에서 수십 장의 서류와 홍보용 전단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사업해야 하잖아. 어떻게 영업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에 대해 공부해야지. 자, 이거부터 읽어봐. 저는 남편이 건네는 서류 뭉치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일을 돕기로 했으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투자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사기를 위한 영업 지침서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기, 투자 회사 아니었어? 이건 다단계 사기잖아. 제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10년간 저를 순수하게 사랑해주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남편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번듯한 사무실, 수많은 여직원들, 값비싼 외제차와 명품 시계, 모든 것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중심에서 가장 화려한 미끼 역할을 하도록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던 그의 말이 귓가에 섬뜩하게 맴돌았습니다. 그의 오랜 집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완성하려는 끔찍한 소유욕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두 번째 남편 역시 불법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1년이 채 되지 않아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화려함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이 끔찍한 불행의 고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는 여전히 인생이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무게에 관한 한 여성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40이라는 나이를 맞이하기도 전에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겪고 그 2명의 전 남편이 모두 범죄자가 되어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연. 과연 그녀의 삶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40이 되지 않은 30 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제 나이에 벌써 2번이나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를 펴기 힘든데 저의 2 전남편이 모두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이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범죄자와 결혼하고 함께 살았던 과거가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나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공간이 아니라면 제 가슴 속 응어리진 이야기들을 어디에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부디 그저 한 사람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2분 모두 외모가 출중하셨고 저는 운 좋게도 2분의 좋은 점만 쏙 빼닮아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예쁜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랐고 학교에 가서도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인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저를 좋아해 주었기에 저는 세상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갔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던 중학교 시절에는 세상이 온통 제 것인 양 거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죠. 가을아, 최창민이 너한테 고백한대. 받아줄 거야. 1학년 때부터 너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 이번에 단단히 준비한 것 같던데. 야, 걔 내 스타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그렇게 마르고 키 작은 애 싫다고. 그러니까 최창민이 나한테 고백하기 전에 너희들이 좀 말려. 안 그러면 너랑 다시는 안 놀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좋아한다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했으며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반에서 존재감조차 희미한 아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거만했던 저는 그런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가을아, 오늘 빼빼로데이라서 너 주려고 기다렸어. 혹시 시간 되면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저녁이랑 후식 아이스크림까지 내가 다 살게. 야, 너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는 거야? 나 남자친구 있는 거 몰라?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하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가. 그리고 여긴 내가 함부로 올 수 있는 여고라고. 그럼 이거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너 주려고 어제 밤새워서 직접 만든 거야. 너 단 거 좋아하잖아. 진짜 맛있어. 미안한데 나는 내가 준 건 받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좀 괴롭히고 포기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더 우리 학교 앞에 찾아오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경찰서 가고 싶진 않지? 저는 무려 6년 동안 저 하나만 바라보며 쫓아다니는 그 친구가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날 하루 전체를 망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싫은 티를 내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 친구는 성인이 되어서도 저를 향한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가을아,
너 요즘 인터넷 쇼핑몰 모델 한다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일이다. 그 쇼핑몰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매출이라도 좀 올려주게. 여자 쇼핑몰인데 내가 어떻게 매출을 올려줘? 그리고 내가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안 보여? 왜 갑자기 끼어들고 난리야? 진짜 창피해 죽겠네. 미안해. 너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하다. 10년 가까이 저를 향한 일방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그 친구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저는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모진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싫으니까 앞으로 나 보더라도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 부탁이야. 우리가 친한 사이였어? 아니면 내가 널 좋아하기라도 했어? 나는 너의 그 일방적인 감정이 너무 부담스럽고 소름 끼치게 싫다고.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해줘. 가을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것뿐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 정말 속상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세상에 나만큼 너를 좋아하는 남자는 절대 없을 거야. 내가 하는 행동, 스토킹이랑 다르게 뭔데? 나는 내가 날 좋아해주는 게 고맙기보다 무섭고 부담스러워. 세상에 여자가 나 하나뿐이야. 제발 그만하라고.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저는 그 친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는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성인이 된 후 저는 인터넷 쇼핑몰 모델로 꽤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저와 동갑이지만 자수성가하여 큰 사업을 이룬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첫 번째 불행,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아, 이번에 언니가 소개해줄 남자는 너랑 동갑인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집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한 애라 정말 대단해. 절대 놓치지 말고 잘해봐. 언니, 돈만 많으면 뭐해요? 사람이 좋아야죠. 저는 돈 많은 남자보다 저랑 성격 잘 맞는 사람이 좋아요. 애 성격도 엄청 좋아.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너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주는 거니까 언니만 믿어봐. 뛰어난 외모 덕분에 저는 언제나 소위 말하는 조건 좋은 남자들만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했다는 그 남자의 조건이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말처럼 그는 성격이 정말 좋았고 놀라울 정도로 저와 많은 부분에서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아,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라도 빨리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야? 남자들은 연애만 시작하면 다들 결혼 타령이야.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말 아니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이랑 너는 뭔가 달라. 너랑 함께라면 평생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첫 번째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본래 저는 30 중반쯤에나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그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제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렇게 저는 20 중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한 첫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돈 많은 동갑내기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눈치 볼 것 없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마음껏 쓰며 숨 쉬듯이 명품을 사고 원할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집 한번 정말 잘 갔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죠.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웠지만 남편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을 기다리던 저희 신혼집에 찾아온 것은 남편이 아닌 경찰들이었습니다. 아내분,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김동아 씨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전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이후로 연락 한 통 없었다고요. 저도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애가 타 죽겠다고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던 남편은 사실 온갖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온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홀로 남겨진 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참고인 신분으로 몇 번이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남해의 한 외딴 섬에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7개월 만에 마주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을아, 말도 없이 도망가서 정말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왔다는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왜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나만 바보 만들고 이게 대체 뭐야?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날 떠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저는 그를 증오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쉽사리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라면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정말 다 청산하고 똑바로 살 자신 있어? 약속하면 나 어떻게든 기다려볼게. 약속할게. 막노동이라도 해서 너 먹여 살릴게. 제발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남편을 믿고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가을 씨, 남편분이 처남, 그러니까 이가을 씨 남동생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세금 1억 원가량이 체납되어 현재 동생분 재산에 압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군 복무 중이던 제 어린 남동생을 꿰어 동생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든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위험해지면 자신은 쏙 빠져나가고 제 동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제 하나뿐인 가족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이혼해. 결국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1년 넘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예쁘기만 한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용기를 낸 저는 저희 동네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모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악연이자 10년 넘게 저를 쫓아다녔던 그 중학교 동창 최창민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긴 웬일이야? 설마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찾아온 거야? 아니, 여기 너희 이모님 가게인 건 알았지만
내가 일하는 줄은 몰랐어. 나 원래 여기 단골이거든. 처음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제